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인싸, 우리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본다. 오늘의 핵인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룡 신영강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승신호 하락신호의 저자 부룡 신영강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부동산계 룡 맞습니까? 부동산계 룡. 네, 용이 되고 싶은 남자죠. 용이 되고 싶은 남자. 네,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내세요? 굉장히 바쁘지 않으십니까? 네, 아무래도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예.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 네. 되게 관심들이 좀 많으시니까 네네. 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죠.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계를 정말 대표하시는 또 우리 부동산 이코노미스트로서 그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그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그 널리지를 많이 전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네. 뭐 여러 강연이나 강의나 그렇죠. 그 좋은 노하우들을 좀 오늘 책인사를 통해서 많이 100%좀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데. 오늘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또 경험한 한도 내에서 네.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캠핑장 아, 네네. 그때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한번 거기는 했었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 지금 조금 시간은 좀 걸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캠핑장 허가가 예. 원래 받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좀 뭐가 수정이 있어서 변경 허가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끝나는 대로 바로 이제 건물을 짓고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고 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이시지만 실제 이 뭐 부동산 투자에도 굉장한 성과를 내고 계시는 또 대표 주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전문가로서 그리고 실제 부동산 투자자로서 네. 많은 노하우를 전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책인사에 공식적인 질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중에 하나가 네. 자기소개 삼행시예요. 아, 네. 그래서 자기소개를 삼행시로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씩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신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현,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강. 여러분 강력한 정보를 그다음에 완벽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메시지로 역시 부동산을 제대로 알려드리겠다라는 그런 포스, 강력한 포스 느껴졌습니다. 책을 집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배경하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 책이 제 개인 명의로 나온 두 번째 책이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책을 쓸 때는 그냥 저 나름대로는 이 부동산 시장에도 흔히 네. 말하는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다. 맞아요. 예, 이제 그런 내용으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사이클이라고 관련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적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2017년 6월이었는데 네. 그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그 홍보 자료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네.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네.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침체기에 대비하겠습니다. 근데 2017년이면 사실 상승장의 초반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제가 좀 당황했었어요. 내가 잘못 썼나? 이제 앞으로 침체기가 나온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잘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요거를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자세하게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욕심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많이 못 내다가 이때쯤 되면은 무조건 써야겠다. 네. 그게 이제 상승장이 좀 많이 깊어진 시기에 너무 또 이제 과도하게 투자에 몰두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요 시기가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네.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러이러한 흐름이 있다라고 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썼었죠. 이야, 이제 그분 때문에 사실 두 번째 책을 처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보통 이렇게 책 자체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책을 쓰게 된 그 배경을 알고 책을 보면 네.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 꼭 이렇게 여쭙는 네.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좀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보고 네.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좀 나름 전망해보는 네. 그런 질문을 두 가지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2020년부터 지금 2022년 상반기까지 네. 이 부동산 시장에 정말 롤러코스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지난 한 2년여 시간 동안 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냉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네. 과열의 시기였다. 네. 라고 솔직히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버블인 거죠. 부동산 네, 버블. 약간의 그 과열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죠. 왜 그러냐면 저도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의 움직임은 네. 상승이라는 게 존재하고 상승 다음에는 약간 비이성적인 과열 같은 양상이 분명히 발생을 하니까 네. 거기에서 분명히 오버슈팅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상승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겠지만 네. 그 상승의 뒤안길에는 네.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을 따르는 과열과 또는 위축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혼재되면서 발생됐던 그 시기다라고 그렇죠. 냉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 채널 네, 출연해가지고 대담을 좀 나눴었는데 네, 결국 그런 사이클에 맞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전망을 할 텐데 네. 전망에 앞서서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아마도 이 영상이 나갈 이 시점이면 네, 이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들, 특히 세제와 관련된 네, 그런 포인트들이 발표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네, 그 신정부의 주요 정책들의 어떤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정책을 뭐 다 말씀드릴 시간은 아니겠지만 이런 정책 기조를 꼭 살펴야 된다 하는 그런 키워드, 포인트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번 정부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들은 과도한 규제를 원상복귀하겠다. 네. 약간 이제 원상복귀, 회귀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좀 규제가 지난 몇 년간 그 부동산의 상승에 있어서 네.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네. 또는 조금 과열되는 양상들을 만들게 됐던 그 약간 원흉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규제 완화라고 하는 차원은 분명히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왜곡돼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드디어 다시 원래대로 풀어주는구나, 다시 시작되겠구나, 네. 뭐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번 정부는 풀어준다 하더라도 네. 흔히 말하는 헤게모니는 절대 놓지 않을 거다. 부동산 상승을 기대하는 네. 그런 어떤 중심적인 그 어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네. 그 정책 완화 요인은 예. 절대로 풀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예전에 그 과도한 규제는 분명히 풀어줄 것이다. 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주택자 중과라고 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 그걸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한다든지 네. 또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시장이 침체되지 않는 한 일단 주머니 속에서 들고 절대 패를 보여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또는 네.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이든 이거에 맞춰서 나름대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 22년 하반기 이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어쩌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완화일 것 같은데요. 네, 뭐 규제 완화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초과 증축 허용을 뭐 완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스탠스에서 요것만큼은 꼭 주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규제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딱 하나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정부가 얘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네.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제 워낙 많은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받아들여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공급 규제 완화, 그러니까 공급을 좀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예. 현재의 부동산 시장으로 볼 때는 예. 결국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 완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네. 어차피 서울과 수도권 쪽에서 뭐 땅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서울 쪽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의 각종 그 신도시 특별법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간, 20년간 부동산 시장의 장기 화두가 될 거다. 그렇군요. 네, 장기 화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그 제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약간 과열이 되면은 또 다시 그 패를 넣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떤 그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 그러니까 호재다.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단기적인 호재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장기적인 방향성일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된다. 오케이. 저도 참조하겠습니다. 네. 재건축과 재개발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호재가 아닌 중장기적인 스탠스로서 그 정책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 네. 저도 한번 잘 참조해서 부동산 시장을 저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판단,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 네. 또 신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주요 흐름 짚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22년 하반기, 네. 또 23년 상반기, 대략 지금으로부터 1년 동안의 네. 부동산 시장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신다면 네.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진단이 있겠지만 대표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럴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1년간의 모습이잖아요. 네. 네, 1년간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저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승과 하락의 충돌이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의 충돌의 힘은 제가 볼 때는 55대 45로 상승이 조금 더 높다라고 예.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은 하락의 그 어떤 조짐이 일단은 그 인플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요인들이 있어서 금리 인상이 좀 계속해서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그동안은 사실 이 내용이 크게 와닿지 않았던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부담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요인들이 네.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은 주식이나 일반 뭐 채권이나 이런 시장과 좀 달리 네. 이런 그 금리 인상과 같은 그 경제적인 어떤 그 모멘텀의 직접적인 타격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약간 어떤 것들을 뭐 당구로 말하면 쓰리 쿠션처럼 그렇죠. 이렇게 타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단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공급 부족이라든지 전세 가격 상승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1년간 뭔가 뚜렷한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못 보여주죠. 네, 못 보여주고 있다. 예. 어차피 지어도 이제부터 시작해도 3년 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못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전 정부가 만들어진 그 요인으로 인해서 네.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예.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뭐 지금 현재 과도한 부채 문제가 그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과도한 부채 문제가 영향을 미친 만큼 또 반대로 또 소형이라든지 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요인도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상승 요인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가능성, 다만 이제 사람들 심리적으로는 지난 1, 2년이 워낙 큰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네. 약간 침체 느낌으로 빠지는, 하지만은 실제 상황은 약간의 소폭 상승,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네. 오르긴 오르는데 그 오름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족스럽지 해석하면 될까요? 않은, 만족스럽지 않은. 예,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어떻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의 그 상방 압력과 하방 네. 압력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네, 그
그래도 상방 압력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네. 떨어지진 않는다. 떨어지기는 이렇게, 어렵다라고 보고 떨어지기는 있고요. 어렵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은 언론 기사에서 하락한 지역이 뭐 3, 4억이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아, 네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제 부동산 관련 프로테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기사를 보게 되면 그 기사나 그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방 압력으로 떨어진 곳과 상방 압력으로 조금씩 올라간 곳들을 비교하게 되면 네. 상방 압력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곳들이 더 많은데 네. 기사에서만 거기가 더 많은 예. 그런 느낌이 지금 현재의 네.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께 제가 잠깐 첨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언론성 기사는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오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씩 오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5% 오르고 있다는 것은 기사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매물은 10% 20% 떨어졌어요. 몇 억이 떨어졌어요. 네. 뭐 강남인데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기사가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니까 마치 평균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평균 가격이 소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런 기사가 등장하면 그런 기사 속에 등장하는 그런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더 많이 오르니까 평균 가격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이 기사도 원래 언론이라는 게 기사가 안 될 걸 기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마 그 기자분이 그런 엄청나게 떨어지는 강남의 아파트를 발견하면 기사거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를 찍어가면 데스크에서 이거 기사 안 돼 하고 못 나갑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언론 시스템이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부동산 뉴스를 또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네. 능력을 갖추시는데도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네. 이 말 그대로 이 책 제목처럼 네. 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그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 이걸 좀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어떻게 좀 준비되셨습니까? 네, 열심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 말 그대로 이 7단계 사이클 네. 이걸 강조하셨고 네. 굳이 7단계 사이클을 만약에 모르신다면 네. 그냥 절대 부동산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 네. 마셔라. 라는 그런 문장을 실제 담으셨어요. 네, 네. 이거 모르면 부동산 투자 아예 하지 마라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이거만큼 아세요라고 강조하시면서 7단계 사이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뭐 제가 사실 이 정리를 했던 7단계 사이클은 무슨 공식처럼 기대하실 생각을 하시면 좀 안 된다고 일단 먼저 전제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게 이것들을 어떤 무슨 시기다라고 분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는 흔히 말하는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는데 그렇죠. 그 상승의 사이클의 구간과 예. 하락의 사이클의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7단계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먼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좀 걱정하시는 침체기, 흔히 말하는 침체기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침체기가 있게 되면 시장 자체가 경제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침체기가 오게 되면은 시장에 영향을 줄 테니까 결국 부동산 이 시장 자체를 살리려고 하는 또는 활성화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침체기가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되면은 시장이 회복을 하기 위한 회복 준비 단계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복 준비라고 말씀을 드려서 두 번째 단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회복 준비기가 어느 정도 지나서 무언가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네. 드디어 회복기, 아, 드디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뚜렷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회복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회복기가 표현을 하게 되면 예. 회복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문제는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일종의 부동산 시장도 자산 시장이고 투자 시장이니까 네. 이게 돈이 되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본격적인 상승기가 발생을 하게 되죠. 네.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그래서? 그래서 일반인들도 부동산 시장이 오르네. 이렇게 되면은 그 시기가 상승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그 상승기 다음부터는 드디어 부동산의 상승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상승이 확산되는 확산기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확산기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되면서 흔히 말하는 입지가 좋은 곳들이 오르는 과정을 벗어나서 네. 입지가 별로 좋지 않았던 곳까지 오르네라고 하는 수요의 이동이 발생되는 것을 저는 확산기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저는 약간의 버블성의 그 과정이 있는 급등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확산기에서 또 급등기로도 가는 거네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네. 어느 누구도 예. 이 동네까지 올라? 네. 라고 생각했던 동네까지도 네. 결국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을 이제 시장 상황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네. 이때쯤 되면은 서울에서 예를 들어 굉장히 좋은 곳은 당연히 올랐고 네. 조금 그렇지 않은 B급 지역도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는 이제 C급만 보이는 거죠. 네. 근데 C급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런 동네까지 올라라고 생각했던 곳까지 그 같이 오르면서 네. 외곽 지역이 굉장히 크게 오르는 현상을 저는 그걸 급등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조금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급등기는 그냥 다 오르는구나. 근데 저는 일반인들이 오르지 못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마저 오르는 것들까지를 급등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급등기까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요들도 웬만큼 다 진입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가격은 많이 올랐고, 네. 그러면 사실 흔히 말하는 우리 PIR 네. 뭐 얘기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네요. 결국 그 상황은 당연히 예. 어느 순간부터 예.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쇠퇴기로 접어든다. 그래서 저는 쇠퇴기, 그래서 총 쇠퇴기로. 7단계로 제가 구분을 하고 있죠. 중에서 쇠퇴기까지. 네. 저도 이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데서 이 7단계의 사이클을 거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 네. 지금이 현재 어떤 시점인가를 나 스스로를 판단한다면 네. 그죠? 투자 시점이라든가 이런 네. 것을 우리 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마침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지금은 이 7단계 중에 어느 단계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1년 전에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1년 전에는 저는 급등기 구간에, 그러니까 확산기에서 급등기 구간에 접어들었다. 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에 와서는 네. 급등기에서 네. 쇠퇴기로 넘어가느냐, 네. 아니면은 다시 이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네. 그 서로의 힘겨루기 단계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변곡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임계점을 맞아서 꺾이느냐, 네. 아니면 아직까지 상승의 힘이 더 강해서 이 급등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는데 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55대 45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근데 저한테 지금 질문을 하실 때 바로 다음 단계 쇠퇴기니까 그럼 쇠퇴기가 오나요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뭐 딱 부러지게 몇 월 며칠부터 온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죠. 뭐 그거는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는 힘겨루기 상태의 급등기 후반부다. 그리고 쇠퇴기로 넘어갈 수 있는지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제가 좀 몇 가지로 해석을 해본다면 네. 이 사이클이 항상 있지만 그 네. 사이클이 단기간 안에 이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고 네. 장기간에 걸쳐서 사이클이 완성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어떻게 보면 2020년 2분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굉장히 가파른 사이클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이클을 좀 바탕으로 해서 네. 지금 시장을 좀 판단해보고 어떤 시장에 또 진입하는 그런 지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의사 결정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핵심이죠. 말 그대로 상승 신호, 하락 네. 신호. 뭐 다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참 이것을 좀 판단하면 정말 상승 신호, 하락 신호 이걸 가감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상승 신호 몇 가지 꼭 알려주시고 싶은 거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승 신호는 일단 그 전제가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먼저 깔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침체기가 먼저 전제됐다는 걸 깔다 보니까 네. 그럼 침체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공급 물량이 줄어듭니다. 네. 예,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저는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그 자체보다는 지난 몇 년간 누적 공급 물량이 굉장히 크게 줄었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일단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미분양이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미분양이 늘어나 있는데도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상태. 일단 그 전제가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랬다면 그다음에 이제 상승 신호를 찾아야 되는 거는 첫 번째, 근데 그런 미분양이 풀린다, 사라진다. 속도가 굉장히 줄어드는 속도가 커지고 있다. 네.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시점이 침체기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무언가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매수를 유도하는 정책을 피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청약제도의 개편이에요. 아, 청약제도 개편을 하면서 네. 일단은 청약제도 개편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1순위가 뭐 2년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뭐 6개월로 줄인다든지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늘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청약 경제를 올리려고 하는 네, 그런 네.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미분양이 줄어들겠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무언가 정책을 통해서 매수를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고 여기에 따른 미분양이 늘어난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침체장의 공급이 누적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동안의 사례로 보게 되면 거의 100% 상승 신호다 이거는. 그렇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신호 꼭 기억하시면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판단해야 될 정말 중요한 네. 하락 신호.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하락 신호다. 공개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일단 또 다시 전제가 발생을 하는 게 네. 급등기가 분명히 그 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급등기가 그 전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침체 또는 쇠퇴라고 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시기부터 약간 무리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정상적인 투자 방법보다는 네. 약간 틈새 시장과 예. 풍선 효과를 노리는 외곽적의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 시점에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청약 경쟁률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잘 안 보일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좋은 지역은 완판이 되고요. 네. 나쁜 지역은 미분양이 나기 시작해서 네. 제일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양극화 현상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이때부터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시작하죠. 그렇겠네요.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청약 시장에서 완판된 걸 보면서 시장은 살아있다. 또 미분양이 나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시장이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결국 이 결과물은 다시 미분양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과도하게 올라서 이분들이 도저히 사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리고 그 부분이 뭐 카페라든지 또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청약 경쟁률의 감소, 그 다음에 청약 시장의 양극화, 그 다음에 미분양의 증가 속도 이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네.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욕심을 부리지 말자. 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책을 보시면요, 그 상승 신호도 상당히 많고 네. 또 하락 신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상승 신호, 하락 신호가 또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나중에 또 책을 준비하신 분은 책을 열어놓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영상을 들으셔도 그 포인트를 좀 집중해 가면서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네네. 네, 아마도 좀 그렇게 해봐 주시기를 좀 추천드려 봅니다. 우리 책인싸에 공통 질문이 또 늘 있는데요. 네.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당황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당황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날카로운 질문. 네. 자, 이 책을 보면 네. 부동산 시장에 일부 말씀 주셨지만 하락 신호와 또 상승 신호를 강조하셨어요. 그럼 이 책을 읽고 나면 네. 그 부동산 시장의 상승 신호와 하락 신호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네. 될까요? 네.
5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네. 아, 네. 왜 그러냐면 네. 뭐 광고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당연히 한 네. 7, 80%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 한 번 읽고 난 다음에 그걸 제대로 이해할까? 네. 저는 이거를 두세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네. 시장도 약간 복기도 해보고 그렇죠. 이러면 7, 80%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딱 한 번 읽고 나서는 50%가 안 될 거다. 아,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다. 아, 라는 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고 한 네. 번 읽고 그리고 한 번 더 읽는다든가 네. 아니면 이 영상과 함께 또 복습을 한다든가 네. 그리고 뭐 시장과 함께 복기를 해본다든가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의 상승 신호, 하락 신호를 좀 판단할 수 있게 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한 70, 80% 정도는 충분히 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대표님을 좀 그래도 몇 년 알아왔는데 네. 기본적으로 겸손이 깔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겸손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겸손이 깔리신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뭐 100%인데도 7, 80%로 줄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걸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네. 당황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는데 당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20년 경력의 투자자. 네. 말 그대로 실전 투자자, 투자 고수. 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이 금융사들을 거치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금융사 거쳐주셨는지 말씀. 첫 직장은 삼성생명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네. 잠시 삼성캐피탈 지금 이제 없어졌죠. 네. 삼성캐피탈에 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현대캐피탈,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DB손보의 네. 자산운용 부분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이제 네. 퇴사를 했죠.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인의 롤모델 같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어떻게 보면 금융계에서 오랜 시간 또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시고 또 실전 투자자로서 20년 이상의 어떤 노하우 그것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투자 고수라는 애칭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불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실패한 경험은 없으신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네.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엄청 많습니까? 뭐 그냥 대표적인 실패 경험.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데요. 네. 뭐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별로 없을 정도로 중간중간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러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나는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을 솔직히 저는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예, 안 믿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도 경제 현상 중에 하나고 그 네. 경제 현상조차도 우리가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전망도 틀리기도 하는데 네. 내가 투자하는 게 100%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셨군요. 예. 제가 가장 큰 실패를 했던 경험 중에서 제가 강의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예. 초보자들 시절에 실수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실패 중에 하나가 유행하는 투자를 따라 하다가 아,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모른 채로 그때 초보자의 역설이죠. 초보자가 막 잘 벌릴 때 네. 계속 그거 하다가 네. 흔히 하는 말로 물렸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2003년, 2004년을 가장 악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때 그 동일한 투자 방법을 반복하다가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양권 투자였었어요. 네. 그거 반복하다가 네.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되고 뭐 규제 들어오고 이러면서 묶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딱 걸려서 그냥 그것 때문에 다 털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투자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자신하고 들어갔는데 시장 환경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되게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을, 시장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게 네. 저는 확신하고 들어갔는데 네. 안 오르는 경우가 발생됐을 때 네.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뭐 분양권도 있었고요. 네. 일반 구축 아파트도 있었고요. 재개발도 있었고요. 네. 중간중간 그래서 타이밍을 못 잡은 게 너무 많아서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래서 투자자 권투 선수로 얘기한다면 많은 분들이 저라는 사람들한테 뭐 100전 100승 100KO승의 실전 투자자를 기대하시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00전 한 65승 아. 35패 네. 약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아, 예.
그 35패도 다양한 KO패, 판정패, TKO패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아, 정말 이 격투기에 비유해서 네. 너무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 또 이런 말씀 속에서 그런 솔직함이나 겸손함 이런 것도 좀 묻어나오는 그렇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느낀 그 포인트 하나가 네. 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유행이 막 일다가 네. 유행이 끝나가는 그 끝물에 그럼 나도 해야 되겠어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말 그대로 그 초보자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어떤 행간을 읽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좀 판단해 보시고 네. 이 사이클 중에 어느 시점인지 그리고 상승 신호, 하락 신호를 좀 구분하신 다음에 그 정확한 그 시점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좀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유행이 있다고 해서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계속 잃기 마련이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말씀 중에 하게 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꼭 지켜야 될 네. 또는 본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부동산 시장 7단계 이걸 네. 모르면 아예 부동산 투자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느껴지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시겠다 그러면 반드시 아셔야 될 건 금리다. 네. 금리의 향방을 모른 채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관심 없는 채 부동산 전망만 관심 있고 주식 전망만 관심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영역으로 들어와서도 역시 이런 사이클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이렇게 갖추실 수 있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디테일한 네.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또 책 속에서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디테일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실거주용 주택 같은 경우는 네. 그냥 갖는 게 맞다 라고 좀 주장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내 주택이 없다, 나 지금 전세 세입자다 네. 라고 하시는 입장에서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어떤 원칙이나 공식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이 그냥 약간 제 경험이 네. 좀 반영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실거주자는 지금이라도 살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즘 제가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손해보란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물론 네.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네. 결국 그 부동산 시장 자체도 결국 이 자산 자체가 인플레이션 해치 효과가 분명히 있다. 장기적으로. 네. 그리고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실거주의 상품을 가지고 투자 자산으로만 보고 있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 자체는 그 주택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약간 좀 뭐랄까 필수제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부동산을 실거주로 산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 안 산 분들이 나중에 뭐의 그 뒤통수를 맞게 되냐면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거에 뒤통수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집을 안 사면 나중에 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또 몇 년 후의 모습이고 그러면 차라리 속 편하게 실거주로 거주의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물론 그때 잠시 떨어질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세 가격에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없었고 예. 그리고 또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결국 장기적인 우상향이었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좀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완벽하게 제 경험인데 실거주를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만 떨어지면 기분은 나빠요. 확실히. 그럼요. 근데 확실히 기분은 나쁜데 이 시점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냐면 이 떨어진 것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부동산 또는 그 집이 왜 떨어졌는지 그러면 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건 없는지를 공부하게 만드는 환경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공부했던 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었는데 그냥 단순히 실거주를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나는 그냥 팔고 네.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을 자세히 보니까 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시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타이밍을 못 잡아요. 아. 지금같이 상승장 상황에서 이렇게 혼동기가 나오는 상황에도 집을 못 사는 사람인데 과연 침체장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이 시장에서 과연 과감하게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의 대부분 못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합쳐놓고 보게 되면 공부도 되고 네. 크게 손해도 안 보고 전세 가격 상승에 뒤통수도 안 맞고 그런 것들을 합치게 되면 당신한테 유리한 것은 실거주더라. 네. 라는 차원에서 실거주는 가능하면 무조건 하셔라. 그러시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 지금 경험을 비추어서 또 말씀 주셨는데 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제 경험이 떠올랐는데요. 네. 대략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2013년이고요. 네. 그때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 부동산 시장 뭐 동향 전망 뭐 이런 걸 분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원래 연구원들이 이 순환보직이어서 부동산 맡았다가 네. 뭐 다음 해에는 뭐 물가 금리 맡았다가 뭐 이렇게 돌아갑니다. 수출 뭐 이런 식으로 소비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 마침 그때 제가 부동산을 맡고 있었어요. 네. 그때 판단에 이제 저점에 다가왔다라고 판단했었고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 4.1 대책이 발표된 네. 그게 2013년 4월입니다. 네. 그때 저는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계약을 하면서 지금은 무조건 영끌에서 사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해서 네. 그래서 입주 시점이 아마 2013년 7월이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7월. 그때쯤에 제 친구들한테도 사야 될 시점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이 산 친구들은 지금 자가 이상의 네. 좀 나름 부자인데 네. 그때 같이 안 산 친구들은 지금까지 집을 못 들고 있어요. 여전히 전세 살고 있어요. 계속 오르니까 또 무서워서 못 그렇죠. 사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야 될 시점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정리하셔서 사야 될 시점이 왔다. 적어도 그러면 반드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물음표만 크게 등장했을 때도 이 통계 오류가 있거든. 통계 네. 오류. 통계 오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르는데 샀는데 오르는 경우 이거는 오류가 아니에요. 네. 의사결정의 오류가 아니에요. 근데 샀는데 올라요. 근데 이건 오류가 아닌데 샀는데 떨어져요. 이게 한 가지 오류죠. 네. 1종 오류, 2종 오류가 있는데 근데 다음 한 가지 오류는 안 샀는데 오르는 거예요. 안 샀는데 떨어지면 오류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네 가지 종류의 의사결정이 있는 거예요. 네. 있는데 두 가지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샀는데 올라요. 샀는데 떨어져요. 네. 그리고 안 샀는데 올라요. 두 가지 오류 중에 뭐가 더 뼈 아플까요? 안 샀는데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샀는데도 떨어지는 경우라면 주거 가치라는 것도 있고 네. 우리 자동차 살 때 이 자동차가 중고가 돼도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이용한 가치만큼 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고 네, 가격이. 그렇죠. 또 그렇게까지 나를 위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오류 중에 발생하는 그 뼈 아픔은 안 샀을 때 오르는 게 더 뼈 아프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네. 전망을 할지 모른다라고 전제하더라도 그래도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라면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도 그런 입장에서 사는 게 여러모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전략적으로 갈아타기 네. 이거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전략적으로 갈아타기라고 하는 부분이 시기마다 저는 조금 다르기는 하다고 보는데요. 네. 결국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그냥 장기 그 본인의 네. 그 방향성은 상급지로 갈아타기로 꾸준히 간다. 예.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그렇죠. 네, 방향성은 그렇게 두고. 네, 방향성을 먼저 그렇게 잡아두고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이 없이 예. 뭐 오르네 그러면 쫓아가고 약간 좀 추격하는 그런 부분을 한 경우가 많은데 네. 그동안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강남이 가장 많이 올랐다 뭐 그다음에 어디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 그 시점에 내가 장기 방향성을 가지고 상급지로 계속 이동한다라는 차원으로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침체기다 상승기다 또는 그 애매한 시기다에 따라서 그 상황상마다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침체기가 왔다. 그럼 침체기가 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강남과 같은 A급 입지가 상대적으로 뭐 떨어졌다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시점에 영끌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고 있을 거고 그래서 저평가된 것들을 살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진입하기가 편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먼저 장기 방향성을 잡고 난 다음에 네. 시기별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찾아라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전략적으로 갈아타기. 여러분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여기서도 좀 포인트를 네. 가져갈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침체장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만약 침체장이 오게 되면 네. 이때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기 정말 좋은 시기가 온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과열로 인해서 영끌하고 추격 매수했던 사람들이 그 무너지는 상태에서 과대 낙폭이 발생할 거거든요. 네. 과대 낙폭이 발생하는 순간 나는 그것을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엄청나게 많이 올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침체장을 두려워하고 집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네. 오히려 그 시점에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거를 네. 예상하시고 그때 빨리 갈아타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해드리고 싶죠. 그렇군요. 제가 제 책을 이렇게 보다가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을 발견했었습니다. 네, 그 문장이 뭐냐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지금이 뭐 적기라거나 뭐 지금이 너무 늦은 시기라거나 그런 것은 없다. 네, 그냥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시점, 어떤 그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이런 문장이었거든요. 네, 네. 좀 인상적으로 느껴졌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 부동산, 한국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 본다면 네.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지난 2013년 저점을 찍고 네. 지금 2022년 현재 예. 상당히 많이 오른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더 뭐 공급 부족이라든지 전세 가격 상승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네. 아니면 반대의 금리 인상의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그 외부 시장 환경에 따라서 임계점을 넘어서 떨어질지라고 네. 하는 부분 쇠퇴기로 접어들 수 있는 되게 혼란스러운 혼동기의 힘겨루기 상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은 판단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종류의 시기에, 네. 이런 시기에는 그렇다면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지 제안해 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무주택자 분들과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일주택자 분들 그다음에 네. 다주택자 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주택자 분들한테는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쉬고. 네, 왜 그러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욕심이 조금은 많이 있어서 내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를 조금 네. 과다하게 담으신 분들이 좀 많다라고 보거든요. 이분들은 어쨌든 지금 혼동기라고 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50은 상승이고 50은 하락의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50의 그 하락의 50%가 되면 이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본인의 포트폴리오들을 재조정해야 된다. 그렇게. 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 네.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는 네. 아마도 많은 부채에 의존해서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부채 없이 다주택자를 이신 분들도 있지만 네. 상당히 많은 비중의 이 부채가 다주택자들의 부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더더군다나 앞으로 금리 올릴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하는 지금 이 시점에는 아무래도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욕심을 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뭐 다 알고 계시거나 뭐 경제 현상을 공부하셨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터지는 건 부채가 터져요. 그렇죠. 예, 부채가 터지니까 네. 그 부채 부분을 갖다가 뭐 정부가 가계부채를 갖다가 지금 조정 규제를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나쁜 쪽으로 보게 되면 왜 우리의 그걸 막냐라고 하는 거지만 네. 그 부채가 터지는 과정이 마지막에 법을 내서 터지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본인들이 내 자신의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걸 아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그 당연히 네. 자신의 그 부채 관리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군요. 지난 2008년 9년도 상황에 그래서 그 당시 유행하던 단어가 하우스포였잖아요. 그렇죠. 그 하우스포가 결국은 부채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무주택자나 일주택자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부채 얘기를 했지만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구입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말 돈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정말 돈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럴 때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이럴 때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네. 이제 조금씩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고 누구는 팔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상승의 속도가 너희들이 지난 몇 년간 힘들어하던 그 엄청난 상승 속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뭐 제 책이라든지 네. 다른 책을 보면서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좀 공부하고 맞아요. 와신상담하고 네. 사실 와신상담하고 난 다음에 그때 사도 사실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 경험상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97년, 98년 첫 투자를 할 때에 의심이 갔던 게 뭐냐면 지난 그 90몇 년이니까 90년대, 80년대 돈 많이 번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하고 쟤네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니라는 그런 굉장히 부담이 컸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시장은 그런 분들한테만 계속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저한테도 기회를 준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주택자, 일주택자 분들은 지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다. 그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아는 게 힘이니까 일단 네. 알려고 노력해라. 안 사도 좋다. 괜찮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저한테도 참 도움이 되는 그 인사이트 많이 주셨고요. 벌써부터 막 인사이트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책을 읽고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네. 더 확확 와닿는 그런 것도 있고요. 전에도 뭐 비슷한 대담을 나눠본 적도 있으니까 또 복기도 되고 네.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책인싸의 마무리 네. 순서인데요. 마무리에 공식적인 네. 질문들도 있고 제가 저한테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김광석이 생각하는 신현강.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신현강. 네. 자, 신현강은 신호다. 신호다. 네. 과대하게 평가해 줬는데 기분은 되게 좋네요. 네. 그렇습니까? 과대하지 않습니다. 워낙 겸손히 좀 깔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승 신호, 하락 신호,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이 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현강 대표님의 이런 인사이트, 또 여러 가지 말씀들, 또 책에 담겨 있는 그런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객관적으로 신호를 판단하고 읽어나갈 수 있는 그 부동산 시장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신현강은 신호.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저도 또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죠. 책을 통해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네. 더 많은 기회를 안 드립니다. 네. 딱 10글자 이내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10번 읽어라. 10번 읽어요. 네.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책을 10번 읽어라.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책 아까도 그랬잖아요. 한 번 읽어서 이해 못할 거다. 네. 2번 읽어서 이해 못할 거다. 예. 예. 그리고 3번 읽어서 하나씩 둘씩 이해가 되면 네. 여러분들의 지식이 쌓여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분명히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다른 책도 볼 거니까. 네. 그래서 10번만 읽어라. 네. 정말 10번 읽어라. 예,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한 번 읽고 다 온전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걸 기억하는 건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댓글 속에서 이런 말을 들은 게 있어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뭐냐면 처음 읽었을 때의 느낌과 두 번째, 세 번째 읽었을 때의 느낌이 받아들이는 게 틀리네요. 그 속에 또 다른 내용이 있네요.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 차원에서 한 번 더 10번만 읽어라.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10번 읽다 보면 네. 그 보석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나름대로의 통찰이라고 할까요?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좋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 질문인데요. 나에게 부동산이란? 애증이다. 애증. 네. 부동산은 애증. 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제가 부동산을 할 때는 제가 부동산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타고난 촉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촉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촉이 있어. 뭐 이걸 읽고 판단할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때가 제가 98년도, 97년, 98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부동산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 그렇군요. 근데 그때 제가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자만심에 빠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부동산은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뭐 속된 말로 다 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때가 한 2003, 4년도였었고 그때부터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제가 사실 경제학과 출신이지만 경제학을 별로 재미없어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2005년도, 2006년도 금리는 인상하는데 2005년도부터 또 금리가 인상됐잖아요. 그렇죠. 네. 왜 집값은 오르지?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배웠던 경제 현상과 또 다른 부분, 또 맞물리는 부분을 하면서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실패도 많았고 성공도 많았다 보니까 네. 근데 애증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서 너무너무 싫었던 네. 분야, 네. 또 성공을 하고 조금 그 약간 수익을 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분야.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애증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동산은 애증이다. 하지만 평생 갈 것 같다.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애증 관계처럼 부동산 시장과 계속 함께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촉을 믿고 도전했다가 성공해서 자신감을 얻었지만 또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시장을 제대로 판단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견지를 갖게 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어지는 또 하이라이트 질문이죠. 나에게 불용이란? 나에게 불용이란 요즘 유행하는 단어 있죠. 네. 부캐. 네. 근데 저는 불용이 본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살면서 제가 이제 외부 활동을 하는 게 그 불용이라는 걸로 네. 사람들한테 많은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 불용이 지금 저는 본캐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다. 뭐 부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약간 뭐라 그럴까 다시 본캐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불용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본캐처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약간 쓴소리가 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이게 좋은 소리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원래 제 모습인 양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불용이 일종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본캐의 역할을 꼭 하고 싶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 그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네. 그 옆에 있던 한 연구원이 그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를 유행시킨 예, 예. 그분이 맞아요. 그때 보고서로- 현대경제연구소 맞아요. 네, 하우스 기억납니다. 푸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쓰셨던 저보다 선배인데 쓰셨고 그래서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네. 커졌었고요. 저도 얼마 있다가 식탁 물가라는 단어를 세상에 네. 던진 적이 있어요. 식탁 물가, 네. 체감과 다른 물가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뭐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되면 주캐고 또 어떤 애칭 같은 게 있다면 그게 부캐처럼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저도 경제 읽어주는 남자가 주캐로 가고 네. 소속된 직장이나 뭐 학교나 이런 것들은 부캐로 밀려나는 네.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네.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 보다 이런 걸 체감하게 됐습니다. 네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책인싸란? 본캐를 만들어주는 과정?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런데 출연을 해서 저를 알려주시고 네. 또 그 제 생각을 많은 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용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네. 그 부동산에서 좀 제대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본캐 역할을 만들어주는 네. 또 그런 어떤 그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인싸는 본캐 역할을 만들어주는 네. 그 통로. 네. 너무 감사한 표현이시고요. 또 우리 대표님께도 정말 그렇게 느껴지신 것처럼 오늘의 시간이 좀 유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들께도 이 책인싸를 통해서 우리 대표님의 많은 노하우 충분히 많이 뽑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은 이 건전한 스스로 판단하면서 적절하게 부동산 투자하는 건전한 부동산 투자 문화 형성에 본 영상이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